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네. 10월 13일 오늘 지수 현재 시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지수를 딱 보니까요. 2013 그 시작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자체의 특별한 움직임이 어제 오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놀러 간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수급 상태를 보면은 수급 상황이 외국인이 들어와 주고 있는데 왜 안 사지? 왜 안 오르지? 하실 거예요. 오늘 수급 주체를 보니까 개인이 495억, 외국인은 453억에 비해서 기관이 팔고 있군요. 현물 수급에서. 자, 어제 오늘 제자리 싸움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렸고, 오늘 어떠한 포인트들로 설명을 해드렸지. 그리고 현재 구간은 어떤 구간인지 딱 한마디로 정리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 있다는 걸 암시를 다 해주셨으니까 보도록 하죠. 코스 포인트 오늘 시장 이슈부터 들어갑니다. 복불복 상황입니다.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는 게임이죠. 복불복. 지수나 시장 자체가 현재 시점부터 당분간 복불복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7월 달을 돌이켜보면 고점이 수상해요. 전저점이 불안해요. 올해 연저점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청산하고 유의합시다. 내려오는 것을 유의했었죠. 내려와서 이제 8월 달에 시작하면서부터 8월 첫날 종가 이하부터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저점에서 계속 나가도 됩니다. 올라올 자리 있습니다. 246 쭉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어떠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내려와도 매수 올라가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식의 전략이 딱 있는 상황이 현재는 어느 한쪽으로만 딱 보기가 애매합니다. 양쪽 다 있습니다. 복불복이에요. 전문가가 방송 나와서 전략 설명하는데 전략 방송에서 복불복이라고 하면 한심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표현을 하자면 지금 상황은 제가 어떤 상대랑 싸웠을 때 확실히 이길 수 있다.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이나 1학년하고 싸우면 제가 이기죠. 확실히 이기죠. 하지만 고등학교 한 3학년하고 싸우라고 하면 반신반의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략을 갖고 지금 현 시점에서 메이저들과 수급 싸움을 해라, 방향 싸움을 해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은 고등학교 3학년하고의 싸움이라고.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방송화 해왔던 이 전략에 있어서는 누가 뭐래도 저는 초등학교하고 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신 있게 올 자리 옵니다. 내려가면 괜찮습니다. 올라갈 때 위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불복 상황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다 이거죠. 왜 그런지 세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주도주군 신고가가 부재합니다. 이거 한번 지난번에 정리를 싹 해드렸었죠. 주도주군이 뭐예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삼성전자라고요? 아니면 자동차? 아니죠. 내수주에 답이 있는 주도주군이 있다. 추출주들은 삼성전자, 자동차, 화학주, 정유주들은 반등을 주도했던 힘이다. 근데 주도주군이 진짜 신고가, 진짜 시황에 진짜 신고가가 없어요. 9월 30일인가요? 그때 한번 이런 거 브리핑 한 적 있었죠? 시황. 두 번째,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 환율에 대한 고찰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금리에 대해서.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렇죠? 근데 역사가 반복된다고 해서 매번 똑같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다만 그 상황의 전개에 있어서의 과정을 보면, 유추를 해보면 저러한 어떤 맥락이 일맥상통한다라고 할까요? 표현하자면 그런 구간들이 있는 거죠. 미국의 기준금리는 테일러 준칙을 많이 활용합니다. 지난번 이 자료를 보여줬는데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테일러 준칙 같은 경우는 잠재 성장률 9갭이
높을수록 금리 인상에 대한 임박을 보여주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그린스펀이 장기 집권했던 그 집권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장기 집권이라고 할게요. 그린스펀이 금리 정책을 진두지휘했던 그 시점에는 그린스펀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계속합니다. 언제까지? 경기가 계속 둔화될 때까지. 금리를 계속 인하합니다. 언제까지? 경기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래서 정책에 맞서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버냉키는 돈 막 뿌리고 갔어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헬리콥터 타고 돈을 막 뿌려놓고 나 몰라 하고 가버렸다고. 그리고 지금 이어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옐런 의장이잖아요. 옐런 의장이 과거 그린스펀처럼 베이비 스텝으로 천천히 올렸지. 어떤 식으로 할지 어느 누구도 지금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옐런과 손을 잡고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들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거 금리나 하면 인상을 할 시점이 아닌 것 같은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어떻게 봐야 되냐? 테일러 준칙의 기준을 본다면 금리 인상의 시점은 임박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FOMC의 그동안 공공연하게 계속 얘기해왔기 때문에 신뢰성의 문제라고요. 또 어제인가요? 어저께 또 얘기 나왔을 때 피셔 부의장이 약속은 아니다. 그럴 수 있다. 예상인 거지 약속은 아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공약인 거지? 꼭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발언하다 보니까 또 금리가 인상 못하는 거 아니냐? 왈가불가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FRB의 신뢰도거든요. 그 신뢰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연내해 주거나 또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오히려 정책적으로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또 그럴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 주안점을 준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금리 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과거의 형태로 봤을 때는 결국 신뢰도 문제에서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그 스텝 자체가 그린스펀의 베이비 스텝으로 갈지 좀 다른 폭으로 갈지, 이 부분을 첫 걸음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비춰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10월 27, 28, 10월 말일과 12월 중순에 했을 때 10월 건 빼버리고 12월에 가장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을 거라고. 만약 못한다고 해버리면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와우! 유동성이네 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닙니다. 주식은 제가 인문학처럼 하라고 했죠.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 다른 해석이 또 나온다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죠? 금리 인상을 못해? 큰일인데?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어떠한 게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거지? 실물 경기에서 어떤 게 안 좋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 여전히 유동성의 힘으로 갈 수 있어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가 또 해석이 나뉠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부분을 하나를 정리하자면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증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불확실성이죠. 혼란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12월 달에 안 하면 그런 혼란을 또 야기할 수도 있고, 하면 역시 그렇게 가는 수순에 의해서 또 어떤 식의 옐런 의장이 스텝이 나올지, 그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죠. 자, 금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금리 뭐 오르네 안 오르네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한 귀로 흘리시면 돼요. 오늘 정리한 이 시간에 이 기준으로 해석하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봐요. 자, 그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보면요, 미국은 미국대로 갈 길을 간다 이거죠. 우리의 길은 어디냐 이거예요. 이번에 금통위가 또 15일 날 앞두고 있죠.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국고채 수익률이 지난번에 보여줬지만 떨어지는 모습이. 그래서 그런 반영 때문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솔솔 나온다고 하죠. 솔솔 나오는지 풀풀 나오는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보면 IMF 이후부터 보면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다는 얘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돈 많이 푸니까 유동성 장세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금리 인상을 하면 돈 쬐니까 나쁜 거 아닙니까? 꼭 그렇지 않죠. 금리 인하를 왜 하는 걸까요?
시장이 실물 경기가 그만큼 잘 돌지 않고 순환이 되지 않아서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죠. 자생적으로 경제, 실물 경기 자체가 좋아요.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 나가겠죠. 그러니까 양면의 얼굴을 다 갖고 있단 말이죠. 이걸 보시면 2000년도부터 2003년도, 4년도까지 금리 인하를 계속 해왔던 구간이죠. 증시를 생각해 보세요. 2000년도 어땠나? 증시 최고점 찍고 쭉 내려왔고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언제까지? 2003, 4년도까지. 그리고 금리 인상이 쭉 이어졌던 시점에서 난리 났잖아요. 네. 뭐 증시 최고점 가고 막 주식 대박 터지고 돈 다 깨가지고 뭐 펀드 가입하고 그게 막차였지만 말입니다. 지금 전 정부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전 정부에서는 금리 인상 시점이 있었어요. 2010년. 어때요? 증시 막 올라갔죠? 지금은 금리 인상 자체를 못하고 계속 인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한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돼요? 못 나오고 있다고 봐야 돼요? 못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 지금쯤에서는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증시도 올라가고 자산시장도 올라가고 실물 경기도 살아나면서 좋아야 되거든요. 과거의 어떤 사례를 본다면. 근데 지금 그 과거의 역사를 본다면 과거의 2005년도나 6년도 같은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2000년도에서 계속 금리 인하를 어쩔 수 없이 했던 저 상황이라면 지금의 기준금리 또 인하한다면 얼마나 안 좋으면 기준금리를 또 인하할 것이냐. 응?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인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 떨어지는 게 간다면 유동성의 장세가 좋다가 아니라 오히려 좋지 못한 거예요. 그동안 약이라면 표현을 하자면 병원에 가서 선생님 제가 아픈데요. 이 약 하나면 충분히 낫습니다. 먹고 나았어요. 나아져야 되는데 계속 병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지칩니다. 환자도. 이 약 정말 낫는 약입니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병원을 바꾸게 되고. 지금 상황은 금리가 오히려 점진적 향후에 올라가는 흐름. 그래서 실물 경기가 정말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 흐름들이 맞물려 나와야지 좋은 상황을 맞이하는데 그렇지 못한 국면에 여전히 놓여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환율을 보겠습니다. 환율. 올해도 저희가 이 시간 중에서 환율 전망해 드릴 때 그런 대로 따다다다다 구간 형성이 맞아 떨어졌거든요. 그동안의 환율과 우리의 주가 추이를 비교해 보면 환율이 강세일 때 주가는 상승이었고 환율이 약세일 때 주가가 하락 국면이었다는 거. 그거 보면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보시면 강세일 때 주가 올라가고 강세일 때 주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최근에도 마찬가지죠. 최근에도 막 올라갔을 때 1200까지 올라갔을 때 그렇죠? 주가 하락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환율이 또 떨어지니까 또 주가 반등이 형성 구간이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외교역으로 가겠습니다. 이 대외교역은 이제 관세청 자료인데요. 한국무역협회랑 가시면 누구나 다 돈 내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수출입인데요. 2015년도 들어와서 1분기, 2분기인데요. 파란색이 수출, 이게 핑크색으로 보이시죠? 원래 노란색인데 이게 수입이거든요.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수출입 자체가 감소했다라는 건 좋은 건가요? 네. 경상수지 흑자나면 뭐합니까? 전체적으로 파이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상반기에 좋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갑니다. 자료를 보면 제가 얘기했던 주도주군이 신고가를 내지 못했다. 무슨 얘기냐? 한국전력. 보세요. 한국전력이 2012년, 13년, 13년, 14년 현재까지 증시는 분명 박스였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2013년도의 시작점이 2013포인트였고요. 그럼
그러면서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 2013년도 내려갔다가 1770까지 갔다가 올라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시 2014년도에 시작해서 올라가셨다 또 뺐다가 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리고 올해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결국 빡쓰는데 이 와중에 한국전력은 어때요?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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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증시가 끌어올릴 때 신고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이번에 분명 8월 24일 날 저점 잡고 지수가 올라갔는데 신고가 냈어요, 안 냈어요? 이게 10월 1일 날 자료거든요. 못 냈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빨리 가면서 실시간으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빨아가겠습니다. 한국전력 말고 LG생활건강 가도록 할게요. 당시의 기준점을 잡았죠. 이거 이탈하면 유의하자. 그 다음에 CJ, CGV. 고점이 7월 20일 날 나왔어요. 그럼 시장 빠질 때 빠진 거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저점 잡고서 올라오는데 지수가 지금 이 정도까지 반등 나왔을 때 하프 반등까지 온 거죠. 최고점에서 최저점 275.11에서 217.52 코스피 200의 기준에서 하프 자리까지 왔는데 얘도 하프까지 반등은 나왔는데 신고가를 못 냈어요. 아직. CJ ENM 그 다음에 또 그대로 넘길게요. KTNG 그 다음 또 넘길게요. S1 한국항공우주 이들이 지금 주도주거든요. 그러면 차트를 잠깐 와서 보여주세요. 차트로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차트 잡아주시죠. 먼저 한국전력 볼게요. 한국전력 보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저한테 얘기해 주면 좋은데 자 한국전력 보세요. 한국전력은 오히려 8월 달에 최고점 찍고 8월 24일 날 이날 저점이었죠. 반등 나왔죠. 그리고 왔다 갔다 못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상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LG생활건강 볼게요. 8월 24일 날 여기서 저점이 나와서 반등은 나왔어요. 지수 반등 나니까 얘도 나와야죠. 나온 상태에서 올라왔다 어때요? 전고점 신고가 못 냈죠. 예전 같았으면 신고가를 냈는데 못 내고 밀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CJ, CGV 볼게요. CJ, CGV를 8월 24일 날 저점 찍을 때 같이 찍어서 반등 줬는데 고점 넘어가요? 전고점 못 넘어가고 빌빌대고 있죠. 그 다음에 CJ ENM입니다. CJ ENM 보시면 CJ ENM은 그래도 8월 24일 저점 찍고서 쭉 해서 신고가 냈어요. 내고 난 상황에서 지금은 고점권에서의 왔다 갔다 힘겨루기 좀 하고 있죠. 근데 거래량이 여기 터진 장대 음봉이 하나 있죠. 91,000원짜리. 그럼 91,000원짜리가 향후에 중요한 저항점과 지지점 돌파점이 될 거라고. 그 다음에 KTNG. KTNG. 요거까지만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KTNG. 신고가를 낼 것 같기도 하고 못 낼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해요 아직. 하지만 어때요? 시장이 지금 지수 쫙 올라왔을 때 전혀 힘발휘를 못 해준 거죠. 그냥 적정하게 그냥 중간 정도 이 정도 반등 정도만 이렇게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주식 시장에서 저점 대비 200포인트 넘게 올라왔는데 신고가 난 종목이 없다라는 얘기는 뭘 암시하는 걸까요? 이들이 신고가 다시 낸다면 더 추가적인 강한 랠리의 힘이 나올 수 있다라는 무엇을 보는 거죠? 맛을 보는 거죠. 찍어봐야 고추장이 된장인지 알듯이 이 종목군들이 신고가 딱 나와서 찍어줘야 아 이거 고추장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못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과에서 주도주군이 사실 활약이 없는 거고 대신 아까 대외교역 보셨다시피 수출입에 있어서 나왔는데 3분기는 누가 봐도 환율 효과에 따른 기대감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연구원들처럼 수치 통계 따지지 않아도 뻔한 거 아닙니까? 안 봐도 비디오지. 환율이 그렇게 급등을 했는데 1066원 60전에서부터 1200원대까지. 그럼 3분기는 환율 효과가 기대가 있으니 그 효과에 기대감에 있어서 자동차, 삼성전자, 화학 정유주들 나온 거 아닙니까? 또 유가까지 해석을 해드렸잖아요. 유가 빠져봐야 36불에서 반등 나올 것이다. 왔다 갔다의 굴곡이다.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이들 종목이 신고가를 못 낸 상황에서 밀리면 유의를 해야 되겠죠. 내주면 하면 여전히 종목 매매가 계속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자, 자료 가겠습니다. 그럼 자료에서 삼성전자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107만 원. 이것이 기준점이 1831이다. 107만 원 깨지면 종합주가에서 1831 만나러 가는 겁니다. 안 깨지면 계속 살아있는 거고. 예. 그 다음 현대차 갑니다. 현대차 제가 얘기한 데까지 왔잖아요. 이 거래량 터지전 16만 원대까지. 여기서 이제 뭐예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얼마나 긴 기간 동안 행보하면서 가격 형성이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가격 매물대라고 표현을 쓰죠. 저항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돌파하더라도 눌림을 받을 거고, 돌파 못하면 당연히 매물대에 따른 저항을 받는다라고 볼 것이고요. 다음으로 LG화학. LG화학은 더합니다. 저기부터 지금 몇 년째예요? 2012년, 13년, 14년. 강력한 저항대가 32만 원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30만 4천 원 정도까지 보면 저항점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맴맴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들 종목군들이 올라갔다 누를지 저항받고 밀릴지. 양다리 작전이죠. 자, 지수로 가겠습니다. 코스피 200입니다. 지난번에 10월 첫날 다음날, 10월 첫날 다음날, 10월 2일날 이런 전략을 얘기했습니다. 고저 하프 무조건 반등값입니다. 회기값입니다. 살아있습니다 해서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때 그림을 1, 2, 3번 그릴 때 제가 봤을 때 1번 그림으로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가서 1번 그림 빠르게 갔다가 하프 자리에서 맴맴 놀다가 다시 눌렀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서 253, 254를 만나지 않겠느냐. 이 1번 그림의 전략을 예상합시다 라고 해서 그때 쭉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중요 싸움터가 244, 246이다. 지금 그 형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전략으로 가면 244, 246 중요 싸움터고 253, 254. 근데 253, 254를 가기 전에 244에서 46이 싸움터니까 지금 그 싸움터에서 맴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제 오늘. 그쵸? 그 1번 그림자 갔다가 이제 눌림. 눌렸다가 올라갈래? 천만의 말씀. 당신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자리 안 가? 한 번 더 붕 뛰었다가 눌러서 흔들어 줄래? 미결제로 본다면 역시 뚜렷한 증가에 힘이 없어요. 이번 물은 그렇다고 했잖아요. 선물로. 미결제 증감으로 본다면 지난번처럼 쭉 이런 게 아니다. 초반부터 등락. 왜? 처음에 시작할 때 13만 개를 넘어 시작했으니까 미결이 감소해야 되니까. 미결이 지금 감소한다면 11만 5천 개, 6천 개가 감소되는 지점이면 그 지점에서 어떤 변화에 뚜렷한 변곡이 나올 가능성을 예상을 해봅니다. 전략. 양쪽 다 열린 방향 대응. 올렸다 누르지, 내렸다 올렸지. 어느 쪽부터 움직이느냐 차이일 뿐 방향마다는 양방향이다. 선물지수로 246점 땡땡 자리는 거기서 위로 멀어지면 다시 내려올 거고 거기서 밑으로 밀리면 다시 붙을 거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고저 범위에서의 전략적인 매매 대응을 각자 설계해서 대응하시면 돼요. 제가 9시부터 3시까지 이 시간에 붙어서 있으면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상 범위 안에서 매매 대응을 펼치시면 되고요. 지금 자에서 올라간다고 팔아 내 말이 맞았지 급등이다 랠리다 봤지 내려갔지 내 말에 맞았지 둘 다 똑같은 겁니다. 자, 이런 전략 갖고 당분간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이었습니다.